내년부터는 찐하고 네. 이제 그냥 어정쩡하게 올라왔던 업체들의 차이가 확 벌어지는 시점이 클 거라고 보는데 네. AI 쪽에서 뭔가 기회를 찾으려면 서비스를 붙일 수 있는 회사들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까지 네. 얘기하면 이제 삼성의 주주들이 굉장히 불안해하시고 힘들어하실 텐데 저희가 사전에 살짝 얘기를 했지만 사실 그런 단계는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반도체 다른 쪽은 지금 남아 돌아서 뭐 메모리는 지금 난리가 나서 재고를 처치하지 못해서 똥값이 돼가지고 기업들이 다 적자를 내고 하지만 시스템 반도체는 지금 완전한 쇼티지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TSMC의 코어스가 지금 엔비디아 칩의 병목이잖아요. 예. 그러면 이걸 전 세계에서 대체할 수 있는 회사는 삼성 아이큐브밖에 없는데 네. 인텔이 이제 포베로스를 너무 잘하게 되면 또 여기 변수가 네. 생기는 건 하지만 네. 그러니까 지금 삼성에 대한 걱정이 너무 많죠. 뭐 삼성이 지금 HBM도 못 하고 있죠, 아이큐브도 못 하고 있죠. 그리고 선단 공정에서 3나노 게이트 올 어라운드 같은 경우도 네. 원래 또 기대했던 것만큼 또 속도도 안 나가 있고. 네.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삼성 진짜 큰일 났구나. 삼성이 이제 옛날에는 그냥 위기 경영이라는 게 그냥 어떻게 보면 선언적인 이야기였는데 진짜 네. 위기 아니냐라고 네. 볼 수 있는데 인텔이 올해 그랬던 것처럼 회사가 더 나빠질 게 안 보이면 오히려 반대로 올라요 주가는. 네, 네, 그렇죠. 네. 그게 아마 내년에 삼성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기회지 않을까 생각이 네. 들고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너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정도면 대다수 시장 참여자들도 삼성에 대해서 그런 스탠스를 가지고 있을 거예요. 네. 그러면 조금만 희망적인 부분이 보여도 오히려 더 환호할 수 있죠, 주가는. 네. 근데 어쨌든 지금 사실 AI 서버가 늘어나지 않는 이유는 GPU의 적체가 핵심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GPU의 적체의 핵심은 파운드리 공정의 부족이고 그렇죠. 결국 TSMC밖에 못 해주니까 못하는 거지. 만약에 예를 들자면 뭐 인텔도 뭐 참여를 했다고 쳐도 인텔이 GPU 만들어주고 삼성이 GPU 만들어주고 TSMC가 만들어준다고 해도 이거가 남아 돌진 않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맞습니다. 예. 가격만 떨어뜨려 주면 쉽게 얘기하면 더 확산될 수 있어요. 그렇죠. 네이버 카카오도 쓰려 그러고 맞습니다. 한국의 뭐 IT 하는 업체들 다 쓰려 그러고 게임 업체들 다 쓰려 그러고 자기네 서버 같이 가져와서 자기네가 알아서 뭐 LMM을 돌리든 SMM 그걸 돌리든 뭔가 돌려가지고 만들려고 할 것 같거든요. 지금 분위기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뭐 가격이 떨어지면 엔비디아 칩 가격이 떨어지면 뭐 큰일 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게 오히려 AI 혁명 확장성을 더 높여줄 수 있다고 봐요. 예. 그러니까 옛날 2000년도에 이제 IT 뭐 Y2K 막 문제 되고 해서 야 이거 큰일 났다 이거 통신 깔 때 막 여기저기 그냥 누구나 다 까는 것처럼 지금 누구나 깔고 싶어도 너무 비싸서 못 가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그래서 더 확장될 수 있고 여기서 소부장 밸류 체인들은 더 좋아질 수 있어요. 네. 그리고 단기적으로 보면 이 AI 칩들이 이렇게 많이 생산이 된다 그러면 네. TSMC 코어스가 올 초 기준으로 월 17K밖에 안 됐거든요. 네. 캐파가. 근데 내년 말까지 지금 한 80K 정도까지 5배 정도 증설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네. 쇼티지죠. 근데 그것만 해도 지금 HBM이 내년에 아마 쇼티지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면 지금 하이닉스가 2배 증설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도 한 지금 소요량의 상당 부분 못 미치고 있고 네. 그리고 삼성하고 마이크론이 생각보다 이렇게 빨리 못 올라오고 있거든요. 네네. 그러면 내년에서 공급할 수 있는 얘들의 어떤 그 비중이 생각보다 그렇게 높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근데 사실은 메모리 업체가 그렇다고 해서 자기네 기존 라인이나 디램 라인 사실 여기서 신규로 하기는 어렵고 뭐 공급 과잉이니까 디램 라인을 HBM 라인으로 돌리는 거를 그렇게까지 공격적으로 하기는 좀 무섭지 않나요? 걔네들 이거 했다가 만에 하나 안 써 이래버리면 완전히 그 공장 그냥 다 놀아버려야 되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기존의 DDR 칩 다이보다 HBM용 칩 다이가 2배 이상 커요. 2배 이상 크기 때문에 그럼 요거를 전환을 하면 좀 전에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이거를 신규로 깔려면 한 10K당 1조 정도가 들어요. 네. 근데 기존의 디램 라인을 HBM으로 전환하는 거는 훨씬 적게 들거든요. 네. 그러면 뭐 한 적게 한 10분의 1 수준밖에 안 될 거예요. 네. 뭐 한 10K당 한 1,000억 네. 그 정도밖에 안 들어갈 건데 그렇게 되면 중요한 건 기존 디램도
이쪽도 수요가 많은데 만약에 터지면 네. 내후년 정도 네. 25년부터 터져버리면 맞습니다. 네. 여기가 이제 대응이 안 될 수도 있고 시장 점유율 빠질 수 있고 네. 그러니까 이게 또 굉장히 어떻게 보면 쉽지 않은 의사결정이에요. 네. 헤드로서는. 예,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HBM은 쉽게 얘기하면은 꽃무늬 청바지예요. 근데 그걸 남자한테 줘야 되는 거예요. 꽃무늬 청바지를 팔 사람이 없으면 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겠다는 사람하고 정해진 물량만 받는 거지 그 외에는 거의 완벽한 맞춤형 메모리이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예,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죠. 예, 거의 지금은 엔비디아에 특화되어 있는 거고 만약에 AMD가 HBM을 원한다고 하면 또 AMD에 맞는 HBM을 만들어 줘야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죠. 맞습니다. 예. 그래서 뭐 지금 그 AMD에 맞는 또 스펙들을 만들어 줘야 되고, 네. 그러니까 엔비디아나 AMD 정도면 또 굉장히 뭐 물량이 적지는 않는 네. 수준이고 이제 그런 쪽만 투자한다 그래도 네. 뭐 충분히 이제 수요는 충분할 것 같은데 네. 중요한 건 이제 주문형 네. ASIC AI 반도체들 중요한데 뭐 마이크로소프트의 마이야 100이라든지 네. 아니면 뭐 테슬라의 도조 시스템에 드는 D1이라는 칩 이런 데도 HBM을 써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럼 그 다음 버전 나왔을 때는 걔들이 요구하는 시장도 적지 않을 거라는 거죠.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요 이제 정말 메모리 시장에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어마무시한 변화가 눈앞에 있는 걸 수 있는데 사실은 계속 표현드리는 건 D램은 원단을 만드는 거나 똑같았어요. 그래서 여기저기서 다 쓸 수 있어서 잘라만 주면 그냥 알아서 쓰는 개념이었는데 이제는 그것이 옷을 만들어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원단을 잘 만든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원단만 팔아도 충분히 많이 남고 마진이 많이 남을 때는 50%씩 남았는데 옷을 만들어 달라고? 그럼 물어봐야 되고 뭘 원하는지 자꾸 그렇죠. 대화를 해야 되고 근데 우리가 시스템에서도 봤지만 그거 삼성이 잘 못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꽃무늬든 뭐 장미무늬든 어쨌든 주문하면 사가니까 예, 예. 그 재고 리스크는 훨씬 적습니다. 재고 리스크는 전혀 없죠. 네. 왜냐하면 정해진 사람한테만 파니까. 맞습니다. 예, 예. 이제 얘들이 주문한 거는 다 사가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제 공정을 만들어 놓고 공장을 네. 만들어 놓고 걔네들이 한참 하다가 딱 끊겨. 만약 3년 4년 있다 딱 끊겨. 그러면 큰일이죠. 그러면 골 때리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조업체들도 되게 힘들 것 같은데 어쨌든 다시 이제 파운드리로 넘어가서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의 그 AI 주문형 또 AI용 뭐 GPU 이 쇼티지가 어디까지 갈 것이며 규모가 어느 정도 쇼티지라고 대략 뭐 정확하진 않습니다만 한번 생각하시는지 본인 생각을 좀 얘기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게 만약에 AI의 기술 트렌드가 그 기존의 LLM 기반이잖아요. 네. 그 대규모 언어 모델 기반으로 가다가 다른 쪽으로 간다 그러면 충분히 바뀔 수가 있어요. 그러겠죠. 그러니까 LLM의 특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그 스케일링 로우라고 해서요. 네. 그러니까 AI 성능이 컴퓨팅 파워하고 빅데이터만 잘 넣어주면 계속 선형적으로 좋아져요. 네. 그거는 기본이거든요. LLM에. 네. 그러니까 빅데이터는 대부분 가지고 있으니까 빅테크 업체들이 컴퓨팅 파워를 높이는 쪽에 계속 신경을 쓰고 있죠. 네. 그래서 지금 파라미터 수가 원래는 챗GPT가 1750억 개 파라미터였는데 네. 이번에 GPT-4 같은 경우는 한 4천억 개에서 5천억 개 정도의 매개 변수 파라미터를 하고 있고 그 네이버도 기존에 하이퍼클로버는 2천억 개 정도의 파라미터에서 네. 이번에 하이퍼클로버 X 같은 경우는 한 3천억 개 정도로 늘어난 거고요. 그리고 구글의 제미나이 같은 경우는 1조 개입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 GPT-4 써보면 대답이 엄청 늦게 나와요. 네, 그렇죠. 한참 다 나. 그래서 딱 질문하고 다른 일 하고 있어. 그럼 나중에 보면 이제 질문 답변 다 나왔으면 그때 보고 뭐 그렇죠. 그런 식이거든요. 그게 왜냐하면 LLM이라는 이 시스템 자체가 네. 효율적이지 않아요. 네. 그리고 이 사람이 이 원리를 몰라요. 그렇죠. 모르죠. 머신러닝으로 한 거기 때문에 네네. 얘가 어떻게 그럴듯한 답변을 내놓는지 잘 모르거든요. 네. 근데 중요한 거는 스케일링 로우라는 이 어떤 원칙 자체가 내년에도 이어질 거라는 거고, 그리고 이 스케일링 로우를 통해서 계속 하다 보면 한 1000억 개 정도의 파라미터 수를 넘어가면 얘가 갑자기 이머전트 어빌리티라고 갑자기 막 허접한 대답 내놓다가 갑자기 콘답 점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계속 좋아집니다. 네. 이 두 가지 때문에 지금 컴퓨팅 파워에 엔비디아 칩을 계속 비싸게 사는 흐름으로 가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누가 뭐 2017년도에 구글이 그랬던 것처럼 갑자기 트랜스포머 모델이 나온 것처럼 완전히 내년에 뭐 스몰 LLM이라는 이런 쪽에서 라이트한 걸 쓰면서 연결해서 완전히 기존의 대규모 언어 모델을 넘어설 만한 것들을 내놓는다. 네. 그러면 앞으로 지금처럼 이렇게 비싸게 엔비디아 칩을 사서 할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없죠. 지금은 쉽게 얘기하면은 이 말씀하신 걸로 더 조금 쉽게 한번 풀어보면 그냥 다 때려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중간 값을 만들어서 가상 근사치를 만드는 건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개의 답변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면 그것도 틀릴 수 있으니 10,000개의 대답 중에서 중간 값을 하면
거의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과 유사하다. 그러니까 이 데이터 양을 그냥 갖다가 다 때려 부어가지고 그걸 다 읽어봐서 중위값을 만드니까 컴퓨터가 계속 그 쉽게 얘기하면 100개만 읽고 끝나는 게 아니라 10,000개, 100,000 개, 100만 개를 읽어내야 되니 맞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는 구조고 컴퓨터가 엄청나게 많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사실은 이 LLM 모델이 한국한테 완전 축복인 거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 만약에 근데 이게 트렌드가 예전에 뭐 그 머신 러닝에서 딥 러닝으로 갔다가 이게 뭐 트랜스포머로 가는 것처럼 아주 효율적인 모델을 누가 천재가 탁 개발해서 내놨어요. 그러면 이제 이제는 라이트한 거 써도 돼. 그러면 설비 그러면 그중에 설비 깔아놓은 네. 건 완전 망하는 거지. 그렇죠.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제가 알 수 없는 거고 지금 AI 전문가들도 그건 아무도 예측할 수 없을 겁니다. 그거는 이제 그렇게 하려면 이제 그 제프리 힌튼 교수의 이론 말고 다른 이론에서부터 새로 시작해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완전 스테이지가 무대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전혀 다른 무대에서 시작하고 이거가 변형되고 이거는 그렇죠.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거의 네안데르탈인이 멸종하고 호모사피엔스가 새로 나타나는 거예요. 예, 네. 그렇죠. 근데 이제 뭐 투자하면서 이런 것까지 그건 안 네, 되죠. 그럴 필요는 그러니까 그 거의 그럴 가능성은 저는 향후 3년 안에는 굉장히 낮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사이는 반도체 사이클이 엄청나게 일어날 겁니다. 제프리 힌튼 교수의 이론이 제가 알고 있기는 70년대 나온 이론이에요. 그게 이제서야 실현된 건데 갑자기 어떤 이론이 새로 나와서 확 바뀐다? 쉽지 않은 얘기가. 네,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봅니다. 예. 왜냐하면 왜냐면 예전에는 이 AI 모델을 고도하는데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컴퓨팅 파워, 매개 변수하고 빅데이터하고 그리고 모델링이에요. 근데 왜 지난 한 2000년대부터 한 1990년대부터 2010년대까지가 거의 AI 암흑기라고 불렸냐면 그때 컴퓨팅 파워 개선이나 빅데이터가 너무 부족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AI 전문가들이 모델링 가지고 어떻게든 막 이렇게 한 땀 한 땀 해봤는데 안 되는 거죠. 작은 그쵸, 유형 가지고 맞습니다. 정확한 답을 빼려니까 안 빠지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거를 그냥 머신러닝으로 확 데이터 밀어넣고 컴퓨팅 파워 막 주고 하니까 이게 2010년대부터 확 좋아진 거거든요. 이제 그 흐름은 제가 봤을 때는 뭐 크게 바뀔 가능성은 낮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제 그거는 지금 이 AI 혁명에서 메모리의 주문형 반도체화는 우리 산업의 굉장히 밸류체인의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은 지금은 너무 엔비디아가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HBX 같은 경우는 20몇만 달러 뭐 이렇게 받아 보니까 칩셋 이 컴퓨터 한 대인 거죠. 서버 컴퓨터 한 대가 20몇만 달러. 칩 한 개가 20만 달러는 맞습니다. 서버 한 서버 대가 한 20만 대. 달러고 컴퓨터 거기에 한 대가. 8개 칩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만들어 놓으니 네. 이건 빅테크 외에는 너무 비싸서 접근이 안 되지만 예를 들어 이게 이제 GPU 가격이 10분의 1로 떨어진 것들을 제공을 해줄 수 있다. 파운드리가 막 넘치게 돌아가서 그러면 상황은 전혀 다르고 정말 회사마다 우리만의 AI 할 거야. 그렇죠. 막 이렇게 뭐 예를 들어 사무의 AI 할 거야. 막 이런 식으로 갈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현재 보니까 그렇게 이제 단위당으로 AI를 펼치는 것보다는 거대한 애들이 AI를 만들어서 이걸 팔아 제낄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훨씬 높아 보이죠. 그렇죠. 구글이 일종의 파라미터를 제미나이를 한 거는 결국 구글이 지금 제일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제일 먼저 알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먼저 아는 거하고 액션하는 건 좀 다르긴 하죠. 왜냐하면 구글은 GPT 기반으로 팍 전환해버리면 자기네들 검색 광고 매출이 다 빠져버리기 때문에 못 간 건데 알고는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결국 이거를 GPT 오픈 AI한테 뭔가 이 경쟁 구도를 만회하려고 제미나이를 내놨는데 여기 일종의 매개 변수를 썼다라는 거는 앞으로 컴퓨팅 파워는 계속 필요해지는 거고요. 그리고 저는 오히려 그동안에는 빅데이터를 거의 공짜로 갖다 썼잖아요. 거의 그냥 자기네들이 그냥 제대로 돈을 안 내고 그냥 몰래 가져온 거죠. 근데 최근에 뭐 헐리우드에서 파업하고 있고 내 IP에 대한 권리를 달라. 내 IP 가지고 공부해놓고 왜 내 일자리를 없애냐.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생기고 요즘에는 빅데이터에 독을 푸는 기술들이 점점 생기고 있어요. 나이트 쉐이드라고 해서 사람은 못 알아보는데 빅데이터에 독을 풀어놓고 얘를 몰래 가져가서 데이터 트레이닝을 하면 얘가 바보가 돼요. AI가. 그런 기술들이 막 나오거든요. 그러면 빅테크 업체들 입장에서는 지금부터 더 속도를 내지 않으면 안 돼요. 왜냐면 지금은 엔비디아한테만 눈탱이 맞으면서 개발하면 되는데 이제는 빅데이터에 대해서 옛날 우리 MP3 플레이어 생겼을 때 MP3 공짜로 처음에 막 갖다 쓰다가 나중에 다 돈 내고 구글 그 이제 뭐 그 애플 뭐 이런 데서 이제 돈 내고 MP3를 사다 썼잖아요. 똑같습니다. 이제는 빅데이터도 기존 개발할 때는 거의 공짜로 갖다 썼는데 이제는
야 니네 데이터셋 뭘 가지고 썼어? 여기서 내 IP 가지고 썼으면 돈 내. 이렇게 되면 지금보다 개발비 훨씬 더 들어요. 네네. 늦게 개발할수록. 네네네. 네.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잘못하면 아까 말한 독을 푼다는 게 그 일종의 할루시네이션 난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미지 같은 것들을 기존에는 웹 데이터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딱 데이터 학습을 하면 네. 내가 뭔가를 해달라 하면 그럴듯한 걸 내놓잖아요. 네. 완전 다른 걸 내놓는 거죠. 개 그려줘 그러면 고양이 그려주고 얘 독을 맞아가지고 네,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이건 그냥 중간에 이제 네. 뭐 예를 들어 그 그림을 그리는데 우리 눈에는 똑같이 보이는데 그 안에 소스 코드 뭐 이상한 걸 넣어가지고 맞습니다. 빅데이터 애들을 가지고 가면 걔네들한테 보일 때는 다른 게 보여져가지고 맞습니다. 값을 왜곡시키게 만드는 왜곡시킵니다. 네. 네, 그런 것들이 실제로 지금도 이렇게 되고 있어요. 네네네. 예. 자, 그래 어쨌든 그걸 다시 돌아와 보면 지금 결국은 AI 칩 그러니까 시스템 반도체 AI 시스템 반도체는 없어서 못 파는 거고 못 만들어서 못 파는 거지 만들기만 하면 많이 팔 수 있다. 그렇죠. 예, 그런 측면에서 1도 반영이 안 된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쪽 영역은 너무 성장 가도가 높은 시장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적응을 잘 못할 뿐이지. 조금만 잘하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파운드리 쪽도 너무 좋은 기회를 가지고 있고요. 예. 선단 공정하고 어드밴스드 패키징 쪽에도 좋은 기회가 있고 그리고 HBM 쪽도 사실 뻔히 쇼티지가 보여요. 그러니까 네. 엔비디아 입장에서도 하이닉스를 독점으로 끌고 가기에는 이거를 다 감당을 못하는 게 뻔히 네. 보이거든요. 네. 오죽하면 선지급금이 아니라 선투자금이라고 해서 네.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1조 정도 줬죠. 네, 지금 거의 하이닉스한테. 2조 이상 들어간 것 같습니다. 아, 지금 2조 네네. 들어갔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투자해라, 네. 공급해라 하고 있는데 지금 어쨌든 엔비디아 입장에서도 삼성이나 마이크론이 일부 담당해주지 않으면 이게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네네. 네,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일단 내년 시장까지는 그런 걸 가지고 뭐 다른 이게 뭐 혹시나 수요가 갑자기 꺾일 거 이런 네.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주가적으로 볼 때는 이 그 전체 그 서버 시장에서 AI의 침투율이 거의 9% 정도 됩니다 올해. 네, 근데 네. 내년에 한 12%까지 올라가거든요. 근데 주가적으로 항상 그렇잖아요. 제일 퍼포먼스가 좋을 때는 10% 침투율 넘어갈 때. 네네. 옛날에 피처폰에서 스마트폰으로 갈 때도 침투율 10%일 때 그 관련된 밸류 체인들이 제일 주가가 세게 탄력적으로 올랐고 네네. 전기차도 침투율 10% 됐을 때 2차 전지가 제일 셌거든요. 네네네. 이번에도 저는 그럴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주식으로 관점으로 본다 그러면 내년까지는 AI는 네. 충분히 많은 수익을 네.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 23년도에는 하이닉스는 그래도 그나마 그 AI에 대한 그 기대감들이 주가에 반영이 됐어요. 근데 삼성전자는 뭐 12월 달 막판에 좀 오르긴 했습니다만 하이닉스에 비하면 거의 반영이 안 됐다. 맞습니다. 예. 그러면 오히려 23년도는 하이닉스의 해였다면 24년도는 삼성전자와 그쪽 밸류체인의 해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HBM은 무조건 만들 테니까 설마 24년 못 만들겠어요? 네, 그렇죠. 가능성은 있습니다. 예. 가능성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올해 인텔에 가졌던 그런 어떤 투자 아이디어처럼 간다 그러면 네. 아무도 인텔에 기대를 안 했는데 네. 예상보다 잘하니까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네. 똑같습니다. 내년도 삼성이 너무 사실 현실적으로는 너무 못하지만 돈 나빠질 게 없구나라고 하면 그때부터는 저는 주가는 슬금슬금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안도 없잖아요. 맞습니다. 대안이 없죠. 전 세계적으로 대안이 없어요. 맞습니다. 예. 갑자기 뭐 글로벌 파운드리즈나 UMC 같은 업체가 우리도 선단 공정 할래, 어드밴스드 패키징 할래, 그럴 가능성이 없거든요. 그럼 네. 일단 EUV 장비를 못 사갔잖아요. 그렇죠. 예, 무서워서 못 사가는 거니까. 맞습니다. 갖고 갔다가 잘. 그리고 사실 삼성전자가 큰 틀에서 보면 EUV 갖고 온 다음부터 파운드리가 헤매고 있는 거 아니냐. 맞습니다. 디램도 그렇고. 그게 어떻게 보면 삼성에서 이제 EUV를 강하게 밀었던 사람들 이야기는 이게 학습료다. 미리 우리가 지불한 학습료다. 나중에 다른 업체들 EUV 쓰면 우리보다 더 심하게 호되게 당할 걸 이런 거거든요. 네. 네. 그게 만약에 아이디어가 맞아 떨어진다 그러면 삼성은 진짜 완전 달라질 수 있죠. 네, 그러니까 사실은 그 EUV 장비 들어와서 미세 공정하겠다고 했는데 그게 벌써 몇 년입니까? 지금 4, 5년 이상 헤매고 있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맞죠. 4, 5년 정도. 그러니까 4, 5년 정도 헤매면서 지금 연습을 계속하고 있는 거고 업력은 쌓여가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예, 그렇죠. 데이터들이 많이 쌓이고 있고 그 사이에 또 많은 논문들이나 특허들이 출원됐기 때문에 네. 네, 그런 것들이 만약에 진짜 EUV 쪽이 메인이 되는 시장이 온다 그러면 오히려 반대로 삼성은 또 완전히 다른 모습이죠. 그렇죠. TSMC 외에는 가장 강력한 그 캐퍼를 가지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충분히 뭐 그래서 24년도는 저는 오히려 삼성전자를 한번 기대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미 주가는 조금 바닥에서부터 꽤 많이 올랐습니다만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21년도에 꿈꾸던 그게 24년도에 현실화될 가능성은 더 커졌다.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렇죠. 이제 삼성이 조금만 잘하면 기회들이 그냥 떠다니고 있거든요. 하나만 걸리면 됩니다. 아 지금 뭐 사실은 뭐 엔비디아하고 AMD하고도 잘만 하면 맡기고 싶지 잘할 나는 보장이 없으니까 못 맡기는 거죠. 보장만 된다면 왜 안 맡기겠어요, 그죠? 그렇죠. 사실 삼성이 못하면서 가장 수혜를 본 업체들이 뭐 엔비디아하고 TSMC하고 뭐 이런 회사들이죠. 네. 이쪽에서 어느 정도 담당해 줄 줄 알았는데 전혀 못하니까 독점적인 지위가 더 강해진 거죠. TSMC가 맞습니다. 네, TSMC가 더 수혜를 많이 보게 그렇죠. 된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제 그 내년도 전반적으로 24년도 이런 IT 쪽에서 주목해야 될 만한 부분 생각하시는 거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내년은 상반기는 온 디바이스 AI라는 그 키워드가 계속해서 주목을 받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온 디바이스 AI가 삼성 가우스가 나오면 오히려 실망으로 빠질 가능성이 높아요. 제가 보기에는. 왜냐면 예전에 우리 그 스마트폰에 보시면 아이폰이 나오고 막 삼성도 이제 우리 곧 내놓는다 그러는데 막상 나왔는데 옴니아 나왔잖아요. 옴니아 나왔죠. 그래서 이거 스마트폰 안 되나 보다. 이렇게 해서 스마트폰에 대해서 완전히 안 좋은 포지션을 했다 그러면 수익을 못 냈을 거예요. 근데 옴니아 나오고 옴니아 2 나오고 별로 했는데 갤럭시 S부터 쓸만했거든요. 그리고 갤럭시 S3는 꽤 잘 만들었었어요. 이제 그런 식으로 개선이 될 거고 AI는 그리고 개선 속도가 훨씬 빨라요. 그렇기 때문에 온디바이스 AI는 가는 흐름인데 일단 가우스가 나오면 이게 사람들 실망할 수 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는 감산이에요. 그러니까 의외로 우리는 AI 쪽은 많은 관심을 가지는데 이 거의 IMF 외환위기 이후로 처음으로 감산한 거에 대해서는 그냥 그러려니 생각하거든요. 이게 앞으로는 저는 정말 그 레짐 체인지 못지않은 변화를 줄 거라고 봐요. 뭐 그냥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예요. 주주 가치가 높아질 수 있는데 어떤 부분에서 그런 거를 보냐면 지난 20년 동안 삼성전자든 SK하이닉스든 마이크론이든 매출 대비해서 캐펙스가 거의 40%였어요. 그러니까 100조 매출이 나오면 40조는 무조건 투자하는 거 빼놓았거든요. 근데 감산을 통해서 이번에는 이게 캐펙스가 30%까지 줄었어요. 그러면 이게 정상화되면 다시 증산하고 다시 캐펙스 40%로 가겠지 라고 대다수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저는 안 갈 것 같아요. 왜냐면 최근에 최태원 회장이나 그리고 마이크론 대표이사가 코멘트 하는 것만 봐도 앞으로 캐파 증설 이렇게 공격적으로 하는 시대는 거의 없다. 앞으로 향후 몇 년간 없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10%의 캐펙스 룸을 가지고 뭐 할까? 그 이익 잉여 가지고 뭐 할까? 자사주 매입하고 소각하고 주주들한테 배당 늘리고 아마 그렇게 갈 거라고 봐요. 그런 것들이 최근에 외국인들이 국내 메모리 반도체주에 대해서 공격적으로 매수하는 중요한 투자 아이디어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도 그 23년도 연말에 보면 조금 안타까운 게 외국인들은 이제 본격적으로 한국 반도체 주식을 사기 시작했어요. 후반기부터 해서. 근데 한국 분들이 지금 팔고 있죠. 많이 올라서 파는 거는 괜찮은데 많이 안 올랐는데 팔아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걸 팔아갖고 게다가 2차 전지를 가고 있어가지고. 그렇죠. 본전 놓으면 다 팔아버리고. 그 좀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이게 지금 저희가 1년 내내 반도체는 나쁘지 않다. 그리고 사실 23년도 저희가 얘기했던 대로 돌아간 거예요. 반도체가 나쁘진 않았어요. 맞습니다. 연초 대비 수익률을 보면 나쁘지 않았고, 뭐 반도체 하나만 제대로 뭐 하이닉스만 몰빵 찍고 있어도 엄청난 수익이 난 거니까 올해. 거의 뭐 한 80% 이상 벌었겠죠. 그러니까 나쁘지 않았는데 25년도 어떻습니까?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한번 비교해 주신다면요. 24년도? 둘 다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둘 다 좋을 것 같고 어쨌든 밸류에이션으로 보면 삼성이 나은데 요즘 흐름 자체가 가는 주식이 더 가다가 결국 이제 MSCI 이런데 패시브로 던져버리잖아요. 저는 이제 이게 제가 이거 하나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깜빡했는데 지금 코스닥에서 보면 시총 상위주들이 대부분 보면 2차 전지하고 바이오 같은 주식들이잖아요. 그런데 반도체 중에서 코스닥 시총 상위주들을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대표적으로 지금 밸류가 절대 편안하지 않아요. HPSP나 리노공업이나 솔브레인, 동진 세미케이션 같은 업체들이 밸류에이션이 절대 편안하지 않은데요. 얘들이 시총 상위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그리고 그게 뭐 이런 그 MSCI나 인덱스에 이렇게
편입될 때 충분히 익시트하고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식으로 계속 이렇게 밀어 올려버릴 네.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네네. 예. 네. 네. 왜냐면 이제 항상 그 잘 되는 쪽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따라잡으니까요. 뭐 이거는 뭐 내년도에 반도체가 여기서부터 더 좋아진다면은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상황이다. 왜냐면은 밸류에이션 지금 높지만 이익이 50%에서 100% 증가를 하게 된다면 밸류에이션이 합리화되는 거고 항상 우리가 경험했습니다만 반도체는 밸류에이션이 합리화되면 오히려 주가적으로는 위기일 수 있어서 그렇죠. 네. 코스닥 시총 상위 탑 10 중에 반도체주가 하나도 없어요. HPSP가 이제 탑 10으로 들어갔나요? 거의 네. 거의 들어간 것 같은데. 네네. 그쵸. 네. 그 그 정도 외에는 바꿨죠. 네, 안 네. 보죠. 리노는 오히려 밀렸다가 이제 올라오고 맞습니다. 있는 거고. 네. 그렇습니다. 예. 혹시 또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23년 네. 23년 끝내고 24년을 맞이하시는 분들에게 네. 해주실 말씀이 있으시다면? 이제 뭐 사실 올해는 어떻게 보면 약간 어떻게 보면 어렵지만 좀 편안한 시장이었거든요. 네. 다 같이 손잡고 이렇게 올라오는 측면들이 있었는데 내년부터는 정말 그게 차별화가 심해질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진짜 찐하고 네. 이제 그냥 어정쩡하게 올라왔던 업체들의 그 차이가 확 벌어지는 시점이 클 거라고 보는데 네. 이제 그런 것들을 잘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AI 쪽에서 뭔가 기회를 찾으려면 서비스를 붙일 수 있는 회사들을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빅테크 업체들은 소프트웨어하고 이 하드웨어를 같이 할 수 있는지가 되게 중요한 경쟁의 어떤 관점이고요. 예. 그 소부장 밸류체인 쪽에서는 서비스를 붙일 수 있는 업체들이 되게 중요한데 서비스라는 게 어떤 거냐면 커스텀 서비스예요. 네. 커스텀 서비스라는 게 AI 반도체는 다 제각각이에요. 네. 다 제각각이고 얘들이 요구하는 것들이 다 달라요. 네. 이거를 맞춰주려면 이거를 대응할 수 있는 인력들이나 데이터나 노하우들이 있어야 돼요. 네네. 그런 업체들이 앞으로는 더 각광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량을 대량으로 막 해서 싸게 밀어낼 수 있는 이런 업체보다는 네. 고객들이 딱딱딱딱 요구하는 것들을 거기에 맞게 커스터마이징 해줄 수 있는 회사들. 네네. 그런 회사들이 뭐 사실 리노공업이 그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죠. 네. 아무래도 R&D 쪽 매출 비중이 높고 예. 70% 이상이고 그러면 이 업체들이 수작업이 또 많이 들어가고 하다 보니까 우리는 인터커넥트 쪽을 많이 봐주세요. 우리는 밴드위스 쪽을 더 봐주세요. 우리는 네. 방열 쪽을 신경을 써주세요. 이런 것들 다 맞게 소켓을 다 튜닝해 줄 수 있거든요. 네네. 그런 업체들 봐야 됩니다. 네. 앞으로. 네. 알겠습니다. 오늘 그 대화했던 내용 중에 좀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 가장 눈에 띄는 단어는 맞춤형이란 단어가 가장 네, 많이 맞습니다. 띄어집니다. 네. 맞춤형의 시대가 메모리 맞춤형의 시대가 오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실제로 미국에서 보면 맞춤형 ASIC 칩을 만드는 브로드컴이 주가가 언제 이렇게 올랐어 할 정도로 말도 안 되게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시스템 반도체에서 시작했던 게 메모리 쪽으로도 넘어올 수 있느냐. 그렇죠. 예, 이 부분이 오늘 대담하면서 계속 머릿속에 맴도는 그런 단어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근데 오늘 조금 어려우셨을 수도 있는데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어려우면 2번 들으시면 훨씬 나아지십니다. 진짜로. 저도 IT에 관련 어려운 건 2번 들어요. 예. 조금 속도를 빨리 해서라도 한 번 더 들으시면 분명히 도움이 되실 거다. 그리고 우리 IT의 신 가시면 계속 꾸준하게 그 방송을 해주시고 계셔서 또 거기를 들으시면 또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고 저희 그 반도체 영상이 진짜 상당히 이제 점점 아카이브가 커지고 있어서 거기 가셔도 그걸 들으시면 또 큰 도움을 받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귀한 시간 함께해 주신 우리 IT의 신 이영수 대표님 감사드리고 함께해 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도 감사 인사 드리겠습니다.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